Monsieur Lapetite, are you aware of the nickname the people of France have given me? I'm aware. Yeah, they call you the Junta. You're sheltering enemies of the state, are you not? Yes. You're sheltering them underneath your floorboards, aren't you? Yes. Point out to me the areas where they... Precisely. Ah, mesdames! Je vous remercie pour le temps que vous m'avez consacré.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래? Mesdemoiselles,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군. adieu. 뭐라는 거야? 개똥철학이. 네, 안녕하세요. 개똥철학입니다. 이번 주제는 칸트, 정확히는 칸트의 인생과 의모론을 슬쩍 곁에만 핥아볼 겁니다. 사실 원래는 칸트의 인식론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나갔는데도 대본이 3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짜고짜 생소한 칸트의 철학을 다루는 것보다는 칸트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께 친숙한 의모론의 개념을 먼저 다뤄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다룰 시간도 없고요. 바로 가보시죠. 먼저 칸트의 인생입니다. 칸트는 1724년에 프로이센에서 태어나 1804년에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프로이센이랑 프러시아랑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프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유라시아처럼 프랑스랑 러시아를 합친 게 아닙니다. 둘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를 계승하는 나라고요. 아니지. 독일,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프로이센을 계승하는 나라고요. 사람들이 부르는 칸트는 성씨죠. 이름은 뭔지 아시나요? 네, 정답입니다. 임마누엘. 정확히는 에마누엘이었는데 나중에 이마누엘로 스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칸트를 떼신 걸 보면 윤리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이 정도면 은사네요 뭐. 칸트는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세례명입니다. 7살에 신학박사 밑에서 공부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칸트의 윤리학은 기독교적 색채가 꽤 강한 편입니다. 칸트의 가치나 의무 개념도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놀랍죠?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의 대표주자 칸트 선생님께서 기독교의 진심이었다니.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공부할 때는 신이 존재한다 라고 전제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칸트가 살아간 시대가 현대이다 보니까 대학 교가 있었거든요. 칸트는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니까 바로 대학 교수로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도 인간인 이상 밥 먹고 등록금 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교수를 하면 돈도 벌고 연구도 하고 딱이니까 형제한테 교수 자리 하나만 달라고 빌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칸트는 일단 교수 말고 과외를 뛰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32살까지. 말이 과외지. 가정교사고 벌이도 신통치 않았겠죠. 하지만 칸트는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놓지 않았고 대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돈도 안 받고 일을 하기란 쉽지 않죠. 칸트는 교수가 너무 되고 싶어서 대학 교수가 죽기만 하면 그 자리를 나 달라고 미친듯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안 받아줘요. 언제까지? 46살까지. 하지만 결국 교수직을 받죠. 근데 윤리학 교수가 아니라 논리학이랑 형이상학 교수가 돼요. 그래도 뭐 나름 좋았다고 합니다. 칸트가 건드린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칸트가 첫 번째로 쓴 글은 살아있는 힘의 올바른 측정에 관한 사유들. 이거 형이상학이 섞이긴 했어도 물리학 논문이에요. 다음 논문. 자연사와 천체 이론. 석서 논문. 물에 관하여. 나중 가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판단력 비판 또 씁니다. 이 밖에 물론 본업인 윤리학 책도 많습니다. 괴물이죠. 사람들이 칸트 묘비명이라고 생각하는 대사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반짝이를 별을 보여준 하늘. 이건 천체 물리학이고 내 마음속의 도덕률. 이건 윤리학 얘기잖아요. 이 무슨 뜻입니까? 저기는 둘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칸트 자체는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외모를 가지고 막 놀리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철학자만 나오면 외모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피셜로 이렇게 나옵니다. 칸트의 제자가 그의 열려있으면서 사색으로 다듬어진 이마는 깨뜨릴 수 없는 명량함과 즐거움의 자리였고 그때에도 탈모는 놀림거리였나 봅니다. 간도 크죠? 칸트는 기독교라 머리 가지고 놀리면 곱이 나와서 사람을 찢을 수도 있는데 봐주실 거죠?
역시 유쾌하시다니까. 아무튼 칸트는 자신의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마로 자신의 윤리학을 만들어냅니다. 생일 공부하면 의무론 지겹게 듣죠.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직관상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을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면 뭐가 좋은지도 안 말해줘요. 그냥 하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저런 반려가 생각나서 반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칸트는 그냥 꼰대처럼 의무를 지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행동을 하는 의지가 어떠냐예요. 도덕적인 행동이란 내 이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선 예시를 다시 생각해볼까요? 라파디트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만약 내 목숨이 위험할까봐 였다면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속물이죠. 인간을 기만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을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진실만을 말해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누가 봐도 사실대로 말하면 유대인들 총 맞고 죽는 거 아닌가요? 네. 칸트는 그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의무감으로 사실을 말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이건 칸트의 세계 개념, 가치 개념, 자아 개념을 이해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다시 라파디트 씨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라파디트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전부 사실대로 말했죠. 이 결과 유대인들이 숨은 위치에 나치가 총을 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총을 쏘는 동안 혼란을 틈타서 영화의 핵심 인물 쇼산나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엿한 극장 주인으로 성장해서 작품이 진행이 되죠. 참고로 가명으로 엠마누엘 미미유를 썼다는군요. 어허. 아무튼 이 일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 라파디트 씨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신문하는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나치는 이미 여기에 유대인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거진 알고 왔어요. 라파디트 씨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병사들을 동원해서 집을 수색했겠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쇼산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쇼산나가 죽었다면 쇼산나가 죽은 건 라파디트 씨의 책임일까요? 나아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라파디트 씨의 책임이 될까요? 칸트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미래는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 행동의 결과를 감히 인간이 결정할 수는 없죠. 행동의 결과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의도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걸 지키는 게 바로 의무론의 도덕이죠. 의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짓말은 인간이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저지를 수 있는 즉각적인 기만 행위예요. 나중에 행위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는데 왠지 나쁠 것 같아서 죄를 미리 저지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애초에 행위의 결과로 인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칸트는 언제 어디서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의무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의도만은 온전히 인간의 책임이니까요. 이건 비단 도덕에만 해당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세상은 무섭죠. 어떤 결정을 내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인간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도망치고 싶어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쁜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건 여러분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건 미래에 대한 내 경험적인 예상일 뿐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굳은 의지,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자아가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일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실을 고발하면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이 상황에서도 생존이라는 인간의 동물적인 경향성을 이겨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거침없이 이뤄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라고 칸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칸트의 인생을 같이 봤는데 칸트의 인생이 의무론과 꽤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루는 영역이 넓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강료를 낸 건 이에 따라온 결과죠. 여러분도 칸트처럼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칸트 의무론을 대강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칸트 의무론에서의 도덕적인 것의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뺐어요. 왜냐면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